금강산 관광시설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관광정책은 남측의 의존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시설을 북한식으로 다시 건설해야 한다면서 다만 남측 동포들이 온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 어제 하루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무단 진입했습니다. 우리 측은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고 러시아에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이전처럼 정례 비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사모펀드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검찰 출석까지 거부하는 상황에 적절성 논란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 넘게 미국에 머물다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경찰이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바로 체포해 조사를 위해 이송했는데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 우리 측과 함께 진행했던 금강산 관광을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측 시설 철거도 지시하고 새로 관광지구를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비난하고 또 철거하라고 했다고요. 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선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강산에 남아있는 우리 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현대적인 시설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측과 합의해 진행하라는 건 이와 관련해서 협의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측이 지어놓은 시설들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으며 건설장의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해 자연경관에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임자들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 득을 보려 했다며 이로 인해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측의 동포들이 오겠다면 환영하겠지만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북측이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또 지난해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선 이 사업이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며칠 전 김정일 시대 협동농장의 대표적인 본보기였던 사리원 씨의 협동농장을 깎아내린 데 이어 또다시 아버지의 업적을 공개 비판한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강산 건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총 개발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고성, 비로봉, 해금강 등 관광지구를 3, 4단계별로 건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에는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대미협상 타령탑을 맡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합숙보다도 못한 건물들이 세계적인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꼴불견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과거에 실패한 전략들엔 기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전임 행정부의 전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There's still much work to be done. 최종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접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또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는 촉구와 함께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 문제로 입을 떼기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하루 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큰 전쟁을 언급하면서 강원 전술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robably something's going to be happening with North Korea too. There's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스웨덴이 제안한 2주 뒤 협상 재개가 불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한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센터장님, 이 남측 시설을 가리켜서 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너절하다는 표현을 썼더군요. 자,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가 상당 기간이 되면서 관련 시설이 납부되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원산과 금강산에 대한 관광 개발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거기에서 저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발언 수위가 꽤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김 위원장이 내비치기도 했는데 말이 좀 달라진 셈이죠. 김 위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예, 근본적으로는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대외적인 메시지가 우선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라. 그것이 대동한 장금철 통전부장이라든가 최선희 외무성 일부 사항의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것에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돼도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이 월드컵 무중계 또 무관중 경기가 논란이 됐었는데 당분간 남북 관계 좀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남북 관계 개선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먼저 풀어놓으면 남북 관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들을 배려한 발언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라 그런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에 계속 청신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일단 이른 시기에 재개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우선적으로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는 이게 금강산 관광 재가동이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독자 개발 이야기를 육성으로 밝힌 만큼 이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한국과 교류를 해야 되고 현대 아산에 주었던 개발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보고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하더라도 금강산 관광만큼은 쉽게 이렇게 풀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30년에서 50년의 권리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 시설을 짓고 그것을 운영하고 또 금강산 일대 그 사회간접 자본 건설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게 있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이거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관련 국제 규범과 국내 규범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풀면서 북한과 또 금강산 관광 재가동 문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놓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시점을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 남북 경협을 강조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정부의 취지는 남북관계 진정과 함께 평화경제, 남북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보고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방식의 경제 건설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예. 이게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예. 현재 상황의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선의와 달리 경제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독자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경제 건설만큼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또는 일본, 미국을 경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예. 높다고 보는데 이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독자적인 운영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개성공단 재가동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다음번에 방문지가 개성공단일 수 있다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지금 맥락이라고 하면은 남에게 의존하는 선임장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개성공단도 그렇게 보면은 한국에 의존하는 공단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뭐 이것을 갖다 재가동할 때도 뭐 다른 중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해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남북 경협 모델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금강산 관광이나 뭐 개성공단 모두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무래도 오늘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엔 사실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북미 협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를 대동시켰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결국 미국이 양보를 해서 제재를 더 많이 풀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조금 더 밀어붙이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내년에 있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미국을 압박해서 양보를 받아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뭐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행사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뭐 탄핵 정국 속에서 좀 정신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모처럼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여전히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방금 전 보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도 그렇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뭐 북한과 뭐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뭐 북한을 리빌드 뭐 이렇게 어쩌면은 재건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항상 과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북미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게 양보하는 협상하는 가지고 온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뭐 농축우라늄 시설을 동결하면 주요 제재를 뭐
석탄 수출이라든가 섬유 제품 수출을 몇 년간 예. 유예한다. 이런 식의 제재 완화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다만 북한 수준으로서는 그것이 일정 기간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요구를 미국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상은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계속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내용 신범철 센터장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과 내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에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례 비행이었고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배경과 속내는 뭔지 김상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기 2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해역의 공해 상공에서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은 정례 비행이며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처를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행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5와 F-16 전투기 그리고 일본의 F-2 전투기들이 Tu-95 폭격기들을 상대로 요격 비행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러시아 군용기들은 공중우주군 소속 수호이 전투기들과 장거리 조기 경계관제기의 엄호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올해만 20번이나 무단으로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지 무단 진입과 한국 인근 훈련이 잦아진 것은 미러 간의 군사정치적 관계의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옛소련 간에 체결됐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파기되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 배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을 확대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경고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러시아가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군용기 비행 훈련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검찰에 7차례 소환된 정 교수는 검찰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할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자녀 부정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 의혹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해 총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교수 측에서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쟁점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던 만큼 검찰은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신문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영장 결과에 따라 검찰과 정 교수 측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교수 측 해명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수사도 조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더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달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집권 후반기 첫 해인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검찰개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검찰이 내부 비리에 눈 감았을 때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집권 후반기에 검찰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핵심 가치인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와 채용, 직장 내 차별 등 삶 속의 모든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언급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생활적폐 청산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513조 5천억 원,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오겠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과 더 좋은 일자리, 사회 안전망 확대에 더 많이 투자하는 데 내년 살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8일이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진입합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확장 재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만든다는 국정 목표를 완성할 시간이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사실상 특혜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겠죠.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곳곳에서 거친 몸싸움은 물론 일부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막아서면서 감금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야 간 고소고발로 현역 의원 110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것에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지침대로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가 서둘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다음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와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가 이 문제는 공천관리위원장 소관이라면서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불이익을 안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가점까지 주는 것이 맞느냐며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며 법에 기반한 정상적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소환 요구를 거부해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출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낮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에 의해 사임됐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 없는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4.3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이 22도, 대전은 19도, 광주는 20도로 예년 기온은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영동과 그 밖의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에 최고 60mm, 제주와 그 밖의 남부 지역에 5에서 20mm입니다.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주말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 아래를 밑돌겠고요.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여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준기 전 회장이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돼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2017년 7월 미국으로 떠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김 전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 사건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럼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 출국 2달 뒤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2016년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아니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나이 먹고 이제 저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체류로 기소 중지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고장나서 표류하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맨홀에서 작업하던 7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객들이 여객선에서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 탑니다.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381톤 여객선이 조종기 고장으로 표류한 겁니다. 여객선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표류 1시간여 만에 다친 사람 없이 모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맨홀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4m 깊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에 있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을 비롯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도로에서 전복됐습니다. 서울 신대방동 대림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택시를 비롯한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다가 사고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파견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작성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안전조치나 산재 보상을 파견 사업주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산재 발생 시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견 계약의 특성상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하고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용자라고 정의하여서 YT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파견 계약서 문구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이같이 파견법을 위반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해당 연구기관 대부분은 행정상의 실수라며 파견 근로자의 안전은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견 근로자들도 직접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기관에서 정한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계약서에서 지금 좀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에 계약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지만 1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관리 소홀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대책위원회 4번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갈등을 풀어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타다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에 조합원 1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 사용 자제를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동포를 한상이라고 부릅니다. 제18차 한상대회가 여수에서 개막했는데요. 한상과 국내 기업이 협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행사장 안에 부스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참가한 기업마다 자신의 상품을 내걸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은 모처럼 찾아온 해외 진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계신 한상들한테 저희 회사를 홍보하고 저희 제품을 홍보해서 그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세계 한상 대회가 전남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둘, 셋!
행사 내내 기업 전시회는 물론이고 투자 유치 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이 잇따릅니다. K푸드 트레이드쇼도 열려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습니다.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할 발판이 되고 한상도 새 사업 분야를 발굴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다 해서 50개 기업이 지금 기업 부수에 참여를 합니다만 전시회에 이런 기회에 좀 잘 이 비즈니스가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외국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와 인턴십 현장 면접도 진행됩니다. 한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가 더 강한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역할을 찾는 것도 주요 행사 목적입니다. 이런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한 대회가 이번에 열리는 여수 한상대회고,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개막한 세계 한상대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정의성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에 자동차의 비중은 전체 절반 정도로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본사에서 임직원 1,200명과 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구상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자동차를 만드는 건 분명하지만 개인 항공기 사업이 30%, 로보틱스가 20%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동수단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청주에서 세계 공예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초대 국가관은 덴마크로 다양하고 섬세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의 공예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국과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시된 작품이라 더욱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빛이 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섬세함과 세련미가 작품에 녹아있다는 점이 덴마크 공예의 특징입니다. 작가 15명이 세라믹과 섬유 등 모든 장르에서 20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기능적인 것만 표현하고 아주 단순한 어떤 세련미를 보여주는 것들이 세라믹이나 우드나 어떤 솜이나 다양하게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 국가관 운영과 함께 한국과 덴마크 작가 공예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기술을 교류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작업입니다. 한국 작가는 조선 왕실의 쌀독으로 사용된 포레독을, 덴마크 작가는 라플렉스라는 종이 같은 도자 시트를 제작했습니다. Good relations built between artists in Korea and Denmark. We get long-lasting relationships that will be there for the future and will strengthen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이번 초대 국가관에서는 공예가 된 물질을 주제로 재료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덴마크의 공예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시에서 고려 2대 국왕 해종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민족유산보호국 산하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들이 송도 사범대학 교원 학생들과 함께 개성시에서 해종의 무덤을 발굴 고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개성 송도 저수지 북쪽 기슭 산능선에서 발견된 무덤은 3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무덤 상부는 직경 13m, 높이 3m의 봉분과 보호시설, 중간 좌우에 문관상, 하부에 제당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아침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센타로자의 리즈웨이 고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권총 서너 발을 쏜 뒤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7세 소년이 배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리즈웨이 고교 캠퍼스에서 총격범 1명과 공범 1명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는 타이완에서 일어난 홍콩인의 살인 사건으로 촉발됐습니다. 범인을 넘기겠다는 홍콩과 데려가지 않겠다는 타이완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했었는데요. 타이완이 입장을 바꿔 범인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살의 홍콩인 찬퉁카이는 지난해 2월 타이완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습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홍콩은 영토 밖에서 일어난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찬 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니라 절도와 돈 세탁 혐의만 적용됐고 29개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정부는 일명 송환법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이 법을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홍콩이 이 사안을 처리하라던 타이완이 입장을 바꿔 범인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香港不办，我们来办。我方已于今天下午透过台港既有的管道正式致函港方表示。 그동안 양측의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홍콩은 범인이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신병을 넘겨주겠다고 통보했고 타이완은 홍콩에 사법 공조와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係冇呢個基礎喺香港用香港嘅法律咧嚟到去檢控陳同佳喺台灣呢單嘅謀殺案。但要強調的是，在司法互助的前提下，嫌疑人因涉及殺人重罪，不應重放。 홍콩 시위로 반중국 정서가 퍼지며 내년 1월 재선에 도전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삼국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찬퉁카이는 홍콩 수감 생활이 끝난 직후 살인을 저지른 곳으로 옮겨가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겨냥한 미국 주 정부들의 반독점 조사에 동참한 주가 47개로 확대됐습니다. 조사를 이끄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애리조나와 코네티컷, 일리노이주 등의 검찰총장이 이번 주 조사에 추가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동참한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 지배력 확보 과정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아마존과 구글의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또 보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보안업체 시큐리티 리서치 랩스는 조사 결과 해커들이 아마존과 구글의 AI 스피커인 알렉사와 구글홈의 기술적 결함을 이용해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RL은 해커들이 AI 스피커를 원격 조정해 사용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며 AI 스피커의 작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에도 대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국왕의 배우자로 공식 임명된 미모의 30대 후궁이 석 달 만에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도 100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전격적인 지위 박탈도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신이 난 웡와치라 파크디는 지난 7월 태국 왕실 역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후궁격인 국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태국 국왕이 네 번째 부인인 수티다 왕비와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만에 이뤄진 일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배우자에 오른 시니낫의 추락은 그녀의 화려한 등장만큼 극적이었습니다. 마하 와치랄롱권 태국 국왕은 왕실 근위대 출신의 시니낫을 배우자로 임명한 지 석 달 만에 모든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태국 왕실은 성명에서 시니낫이 국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왕비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로 임명된 뒤 왕비처럼 행동했고 급기야 왕비 자리까지 넘봤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전격적인 결정에 태국 시민들은 여전히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ผมคิดว่าคนส่วนใหญ่ชินชาแล้วเปลี่ยนให้เรื่องพวกนี้กลายเป็นเรื่องตลกร้ายเพื่อที่จะสามารถอยู่ร่วมกับมันได้
하지만 여름만 해도 배우자와의 금슬을 자랑했던 태국 국왕이 석 달 만에 돌연 마음을 바꾼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가을보다는 조금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4.3도, 광주 15.6도로 어제만큼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까지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는 확대하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영동에 20에서 60mm, 경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14.7도, 안동 10도, 부산 17.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안동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하늘 표정이 맑겠고요. 다만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